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업은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기본소 강도 관련된 내용 이제 진행할게요. 저번 날 이제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몇 개 있어갖고 강도 갈 때요. 교과서 관련돼 갖고 그 부분을 이제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삼국의 예술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어, 예전에 이제 그 기본서 강도 보충 자료 있죠? 14차, 15차 강도 내용 그걸 이제 볼 텐데 42페이지 펴보세요. 42페이지요.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저번 시간에 못했던 게 뭐냐면 그 경제사 부분이거든요. 삼국의 경제사 부분. 그 예전에 한번 기출로 언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나와갈게요. 자, 여기 보면 교과서 관련된 내용 중에 지약사 내용이 삼국의 경제 부분을 좀 약간 자세히 설명을 돼갖고 이 지약사 부분을 발췌를 했어요. 자, 한번 보면 자, 고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력 기반은 농업이다. 그래서 각국의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그 농업 생산력이 크게 높아졌다. 그래서 산간 지방이 많은 고구려는 고구려에서는 조나 콩 등을 재배하는 반농사가 주로 이루어졌다가 점차 항해도 일대와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농농세가 확대되었다. 자, 백제는 여러분 벽골제 있죠. 벽골제. 벽골제가 이제 대표적인 저수지로 유명하죠. 그래서 벽골제를 축조한 등 원래부터 농세 비중이 컸다. 그래서 신라는 초기부터 본인은 많이 재배했으나 5세기에서 6세기경 벼 재배가 확대되어 국가 차원의 시제를 축조하여 전국의 제방을 수여했으며 가축을 이용한 우경을 장려했다. 자, 여기 시제라는 것은 이제 저수지를 얘기해요.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경은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지증왕 때 이제 신라 지증왕 때 실시됐다고 돼 있지 백제나 고구려는 관련된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신라보다도 더 고구려 백제가 더 앞서 있었잖아요. 네. 그러지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신라와 보다 백제와 고구려가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백제와 고구려도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가야에서도 백제나 신라 못지않게 농업이 발달되는데 경상도 내륙 산간 지역의 지류를 이용해서 벼나 그다음에 기장, 보리, 조, 밀, 콩, 밭 이런 것들이 재배됐고요. 자, 이러한 그 안정적인 농업 입지는 대가를 중심으로 가야연맹을 제기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자, 대가야는 이제 무역도 많이 했지만 이제 농업이 이제 주 생산이었죠. 금강가야는 농업보다는 이제 주로 철을 생산해서 교류하는데 이제 한 거에 비해서 좀 다른 이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삼국과 가야에서는 시위법이 도입되지 못하고 토지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낮아 후한 농경이 이루어졌다. 자, 후한 농경이라는 것은 땅을 두 개로 나눠 세 개로 나눠서 돌려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지역 회복을 위해서. 참고로 요 이제 뭐 연작상경이 가능했던 거, 해마다 이제 연작상 그 농사를 지었던 것을 일반화됐던 거는 고려 후기 때요. 고려 후기 때, 고려 후기 때 연작상경이 가능했던 거고 아직까지는 농업 생산이 그렇게 높지가 못했어요. 12법도 발달하지 못했고. 근데 12법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도 있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구는 적은데 땅은 넓으니까 굳이 그 12, 그 거름을 주면서까지 농사를 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12법이 발달된 계기는 그 고려 후기 때 인구가 증가돼요. 인구가 증가되면서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적은 토지에 많은 그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법이 발달되기 시작하는데 요거 나중에 고려 후기 때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다음 삼국과 가야에서는 여러 가지 가금류들이 목축됐다. 이때 가금이라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얘기하죠. 자, 고려에서는 돼지나 말이 널리 사육되어 중국 남주의 송의 말을 800필 보내기도 했고 가야 유적지는 개나 돼지, 소, 말, 닭 이런 뼈들이 발견되어 가축이 사용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돼지는 사육되긴 했지만 그렇게 널리 사육되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뭐 많이 사육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때 돼지는 그냥 제사용으로 몇 개 이제 몇 마리 키우고 그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인간처럼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그 식량을 많이 소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 같은 것들은 이제 주로 똥을 먹여가면서 이제 키우거나 그랬는데 그렇게 왜냐면 돼지가 많이 키우지 못했어. 그래서 집돼지를 많이 먹었던 게 아니라 멧돼지 같은 거 있죠. 멧돼지를 잡아서 많이 먹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안악 3호궁에 그 고굴 벽화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안악 3호궁 관련된 내용 중에 그 벽화 부분이 있어서 고구려인의 어떤 일상생활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번에 못했던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나당 전쟁 관련된 내용이야. 수탄 전쟁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못했던 것이 그 당시 이제 그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 요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교과서 부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전에 한국사 통론만 읽어갖고 이 교과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 요거 이제 볼 게 이제 6, 7세기경 그 당시 동북아 정세인데 6, 7세기경 동북아 정세를 이제 보는데 남북 진영, 동서 진영이라는 그 구도에 설명하죠. 그래서 그 위에 돌골,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 연결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백제와 외는 예전부터 친했으니까 연결된 거고 백제와 고구려는 그 당시 친나라를 막기 위해서 수장을 막기 위해서 서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걸 여제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여제동맹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해서 어디를 공격했죠? 신라와 그 당시 당나라 그 연결 통로인 당항성을 공격했죠.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제 여제동맹을 좀 약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 당항성을 제외하고는 굳이 그 고구려 백제가 연합해가지고 신라를 공격한 사례가 거의 없고 몇 개 있어도 그 신라가 당나라에 그 보낸 서찰을 통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백제를 하나로 패키지를 묶으려고 그런 식으로 당나라에게 좀 약간 편지 썼다. 왜냐하면 당나라 백제보다 고구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제 동맹이 존재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학계에 대해서 의견이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보고 자 돌고등이 고구려와 6세기 때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수당이라는 공동된 적이 나타나면서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남북 진영이 형성되고 그게 그와 대립돼서 이제 뭐냐 수와 당이 연합하죠. 나당 동맹이 형성돼요. 자, 그래서 이걸 동서 진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남북 진영과 동서 진영 두 가지 그 십자역 외교가 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6세기 중반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류하면서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자, 이에 백제는 고구려 및 외와 교류를 강화하면서 신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한편 6세기 후반에 중국에서 수가 대륙을 통일하고 세력을 확장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고구려는 북방 유목민족인 돌골과 연합하였다. 반면에 신라에서는 고구려 백제의 연합 공격으로서 어려움을 겪자 대표적인 것이 당항성 공격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당항성도 외워두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야.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충청남도에 있는 성인데 여기 중국과 교류해서 상당히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통 삼국시대 때는 다항성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는 뒤에서 이제 좀 하겠지만 울산성이 유명해요. 울산성이. 그래서 중국과의 이제 통로로서 울산성이 부각이 되고요. 자, 6세기 말 이후에 그 동북아시아에서는 고구려 백제 외 돌고가 이어지는 남북연합세력과 신라 수당으로 연결되는 동서연합세력이 대립되는 정세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남북진영과 동서진영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동아시아 국가의 외교 조공채권 관계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 조공채권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중국사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국공정과 관련돼서 한번 나왔어. 되게 이 조공채권 관련된 내용은 되게 형식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수당 이전까지는 되게 이 조공채권 관계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반해서 나중에 이제 중국이 이제 수당이 통일되면서 실질적인 관계를 요구하게 되면서 이 고구려나 이등 나라들과 마찰을 빚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좀 볼게요. 7세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자 당은 주변 국가에 대해서 조공채권 관계를 유지했다. 이때 신라는 당 중시의 조공채권 관계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안으로 여러 세력들을 통합하고 왜 받아들인지 이유가 있죠. 바꾸는 주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면서 당의 선진 부문을 배우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나당 동맹이 형성되면서 신라는 적극적으로 중국을 문화를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훈유십조에 은근히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예. 그래서 중국식 간지도 다 바꾸고 강복도 이제 바꾸고 자기 문화 다 버리고 당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종종까지 유지됐던 연어도 폐지시켜 버리죠. 중국식 연어를 사용하고요. 근데 이제 조공채권관계가 이게 정치적 그 상하 관계나 복속의 의미가 아니라는 게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당일의 동아시아 각국은 이전부터 자기 나라 우월성을 가시하기 위해서 중국식도 조공채권 관계를 또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중국의 그 조공채권 관계나 사이간 그래서 자기를 중화로 보고 주변을 다 오상키로 보는 그런 사이간들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자신을 천하의 중심이라고 봤고요. 자, 이게서 이제 이걸 고구려 중심의 어떤 독자적 천하관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알려진 것은 이제 간개토된 때 영락이라는 용어죠. 자, 백제는 일부 그 뭐냐면 만속을 남만이라 부르며 탐나에게 조공을 받기도 했다. 자,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 남만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남쪽의 오랑캐야. 그러니까 중국식 사이간에서 나오죠. 중국은 중국은 남쪽의 오랑캐를 남만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백제가 받아들인 거야. 그 개념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구려가 이제 신라를 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 이런 그 개념을 받아들여 갖고 만의 속을 이제 남만을 했다. 그 사례가 일본 서기에도 나와요. 일본 서기에 보면 신궁왕과 친미다레, 남만 친미다레를 공격하자 이런 말이 있어. 물론 이게 왜곡되긴 했지만 신궁왕후가 아니라 그 백제가 이제 공격한 거죠. 실제 주체가.
근데 이때 이제 용어가 남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입장인데 남만이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북저죠, 일본의 입장인데. 근데 이거는 백제의 입장일 때는 남만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례를 볼 때 백제는 남만을 불렸고 탐나에게 조공을 바쳤다. 예, 삼국사기에 보면 동성왕 때 그 내용이 나와요. 동성왕이 이제 탐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병력을 이끌고 내려오니까 탐나가 알아서 무릎을 꿇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탐나는 오늘날 제주도죠. 예전부터 그 백제와 조공 채권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주의할 것은 탐나가 백제에 예속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때는 탐나가 완전히 뭐냐면 한반도 역사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고려 시대 때 들어와서요. 고려 시대 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수당 전쟁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이게 좀 요건 뒤에서 좀 보기로 하고 요거 좀 볼게요. 예, 을지문덕이 그 수해 장군 우주몽에게 보내는 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아까 이제 벌동대 그 30만 대군이 이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우중문 같은 이제 수양제는 우중문의 벌동대 30만을 이끌고 고구려 수도 평양을 공격하게 했는데 이때 이제 고구려는 을지문덕은 평양 가는 길목에 식량을 없애고 평양 근처까지 왔다가 태국한 수의 그 대군을 살수에서 크게 물리쳤어요. 이게 살수 대첩인데 자, 요 과정에서 뭐냐면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보내는 그 시가 있어요. 예. 요 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그 한능검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한번 파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묘한 개체는 천문을 깨뜨려 볼만하고 오묘한 정수는 땅의 이치를 모조리 알았도다. 전쟁을 이겨서 공을 이미 높았으니 공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주문이죠. 자,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을 알거든 그만두길 바라다. 여기 만족을 알거든 그만두길 바라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고구려도 도교의 사상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글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울지문덕이 수해 장군에게 장군 우중문에 보내는 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한능글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인구 기초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수당정쟁하고 그 당시 백제 고구려 부흥운동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건 니베드 교과서 관련돼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고구려가 수당의 운명을 건 일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백제는 신라를 자주 공격하여 많은 성을 빼앗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백제 공격에 취약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국경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 고구려의 국경선도 있어야 되고 백제하고 국경선이 있죠. 그러니까 양면으로 이제 국경선이 있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공격을 하면 아니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면 고구려에 있는 국경선의 병력을 빼가지고 요쪽으로 돌리면 괜찮은데 양강유역의 국경선을 빼서 돌리면 고구려가 공격해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는 2분의 1의 병력을 가지고 백제를 막게 된 거죠. 참고로 그 당시 백제와 신라 인구가 백제가 더 많았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던 거고 특히 의자왕 때 상당히 많은 공격을 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대하성이죠. 대하성. 그래서 그 당시 그 서부의 군사 요충지인 대하성을 비롯한 서쪽 변경 40여 개 성을 빼앗고 다급해진 신라는 김준추를 고구려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김준추는 영계소문과 만나 담판을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잡혔죠. 그러다가 이제 풀려나고 그랬는데 자, 일본의 외교 교섭을 했지만 실패했죠. 왜냐하면 일본은 정통적으로 백제하고 친했던 나라지 신라하고 친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결국에 신라는 결국 당과 동맹을 맺었다. 자, 당은 왜 맺었냐면 안시성 전투 이후에 한번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공격을 하기에는 고구려 공격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제일 문제가 병참이었잖아요. 그 병참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라와 손을 맺고 여기를 이제 남쪽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신라는 결국에는 당과
동맹을 맺었다. 당은 고구려를 바로 공격하니 어둡다 보고 신라와 손을 잡은 것이다. 자, 660년 나당 연합군은 내부 갈등으로 통치체가 흩어진 틈을 타다 백제를 무너뜨리고요. 이어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자, 이 실패의 얘기는 이제 그 당 고종 때 3차 고구려 침입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 통에 있는데 좀 부각이 안 됐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안시성 전투만 이제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근데 고종 때 한 통에 그 3차 그 고구려 공격이 있었죠. 자, 하지만 고구려는 수당을 물리치느라 국력이 약화됐고요. 그리고 영계성이 죽은 뒤에 권력 다툼이 나서 668년에 나당연합군이 평양성 합력했다. 이 부분을 제가 한통할 때 좀 설명을 해드릴고요. 자, 백제 부흥운동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볼게요. 먼저 볼 게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죠. 여기까지 백제 부흥운동, 여기가 고구려 부흥운동인데, 자, 백제가 멸망하자 복심과 도침, 흑지상지가 요 이름 정확히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여기 특히 흑지상지는 나중에 당나라에 항복을 해요. 그래서 당나라 항복해가지고 당나라 그 장군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모함을 받아갖고 죽긴 하는데, 예전에 뭐 KBS 역사 스페셜이나 이런 데서 흑지상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등이 일본에 가 있던 왕자 풍을 받들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백제 부흥운동은 큰 호응을 얻어 한때 사비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부로 기세가 꺾였고, 그래서 이제 복신과 도침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 죽이고, 또 이제 그 왕자풍이 또 공격하고 내분이 있었죠. 663년 외에서 대규모 수군을 합세한 백강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이 패배하면서 막을 내었다. 자, 예전에 이 백강 전투를 되게 이제 중요한 전투겠죠. 백총강 전투인데, 이게 한 중일의 국제전 성격을 띠고 있어요. 국제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투고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천재교육에서도 이제 한국사 교과서에서 천재교육이 아니라 여기요 뒤에 미래엔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래엔 교과서 좀 볼게요. 미래엔 교과서는 동아시아사에도 이 백총강 전투가 나와요. 자, 일단 백강 전투는 현재 경강하고 있을 때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한번 저 삼국사기 기록을 볼게요. 자, 나당 연합군이 백강으로 건너와서 요거 명칭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 자, 육군과 모여서 동시에 주성을 갔다가 백강 어기에 외국 군사를 만나 4번 싸워서 다 이기고 그들의 배 400척을 불태우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찔러 바닷물을 붉어졌다. 여기 주유성이라는 것은 이제 백제 부흥군의 그 거점이죠.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백제는 비록 나당연합군의 기습에 미처 대비하지 못해 무너졌지만 유민들이 곳곳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자, 왕족 복식과 승려 도침은 외에 가있던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유성을 거점으로 왕위를 군사를 일으켰다. 이때 백제는 오래 동맹국이었던 외가 백제 부흥군을 돕기 위해서, 자, 이때 이제 그 실제로 주도했던 사람은 덴지 처왕이야. 쌀메이 그 처왕이었지만 여왕이었고, 실제 그의 아들 덴지 처왕이 이제 그걸 주도했는데, 그때 2만 7천 명을 대군을 보냈다. 자, 백제 연합 외 연합군은 백제 어기에서 나당 연합군과 격전을 벌였는데, 백제 그 부흥의 운명이 건 이 전투에서 백제와 외 연합군은 나당 연합군에 크게 패배했고요. 그다음 부유풍은 고금 한 자루를 남긴 채 행방불명되었다. 학자들은 뭐 고구로 도망갔다, 그 북쪽으로 도망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외로 도망갔다 이렇게 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백강전투의 의미가 밑에 나오죠. 백강전투는 동아시아 국제전으로서 당시 긴박했던 국제정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백강전투의 의미가 여기 있죠. 그래서 동아시아 국제전이었다. 요거하고 좀 약간 비슷한 전쟁이 이제 뭐냐면 임진왜란 같은 것도 있죠. 임진왜란도
실제 국제전 성격이 띠고 있죠. 한중일 동시에 참여했던.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잠깐 이제 고구려 수당을 이제 전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기 이제 성들을 볼게요. 고구려 성들. 자,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에 한번 그 당나라 침과 관련돼서 요 성들이 쭉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비사성이 있고 건한성, 안시성, 요동성, 백암성, 신성 여기 부여성까지 쭉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요 성들 있는 천리장성을 이제 만들었죠. 물론 천리장성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되게 학자들은 요 요동방어선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라오롱강이 이제 당나라, 수당나라하고 고구려 간의 어떤 국경선이 되는데 요 국경선 부분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쭉 요동 방어선을 이제 쭉 쳐놨어. 그래서 일단 수나라와 당나라가 이거 이제 그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요동 방어선을 뚫어야 됐어요. 근데 번번이 이 요동 방어선에 의해서 뭐냐면 딱 막히게 되죠.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하여튼 이런 요동 방어선을 그 당시 이제 뚫기 위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시성도 공격 요동성도 공격해서 점령하지 못했죠. 근데 당나라는 요동성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백암성도 점령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백암성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백암성. 요거는 토성일까요? 석성일까요? 자, 이게 문제 나왔는데 요건 석성이죠.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백암이란 그 암자가 있잖아. 예. 그래서 그 암자는 그 석성을 의미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석성이고 여기에 안시성이 있는데 요 안시성은 토성이에요. 이게 좀 다르다는 거. 예. 그리고 이 요동에 있는 여러 성들은 누가 만들었냐면 아마 이제 그 강개토 대왕이 요동을 확보하고 나서 만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뭐 학자에 따른 중국이 만들었다 이런 설도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학자마다 다르니까. 예. 근데 예전에 11년 기출 문제에서는 그 고구려가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뚫으면 요동 방어를 뚫으면 또 주변에 이제 이런 성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내륙 방어성들이 있어요. 이걸 또 뚫어야 돼. 그리고 나서 평양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동 방어선, 내륙 방어선 이런 두 개의 이제 선을 치고 방어선을 치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방어선을 이제 뚫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가 이제 보급 문제죠. 성들을 하나하나 격파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뒤에서 후방을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나라와 당나라가 복을 칠 때 한 패배 원인이야. 보급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천리장성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니까 읽어봤죠? 예. 여기 그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이제 그 밑에 잠깐 이제 고구려 산성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고구려 산성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에 언급됐었어요. 고구려는 이 고구려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과 관련된 나라야. 성.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 세력에 침해받고도 7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성을 상당히 건축 기술이 되게 뛰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고구려는 산성 위주예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되게 보면 이제 평자성을 버리고 산성 올라가고 나머지 다 주변을 이제 청야정 그 전술이라고 하죠. 다 비워 깔끔하게 불 태우고 예. 자 그리고 나서 산성에서 버티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산성에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그 건축물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구려 성은 대부분 산성이다. 평지성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산성과 짝을 이뤄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많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09년 기출 문제 지도와 함께 나왔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 참고로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한인 때 한인 때는 5년 산성이 있으면 산성 5년 산성이 있으면 하고자성이 있고요. 평저성으로 그다음 여기 이제 통구 지역 지방 지역으로 이제 수도를 옮길 때는 우리가 이제 국내성이 평저성이라면 산성 한도산성 있죠.
그다음에 평양으로 이제 처음에 올 때 처음에 그 수도를 정할 때 안압공성이 평저성이었으면 요 다음에 인제 뭐냐면 그 산성은 대선상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평양성,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장항성이라고 했죠.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평양성이 요긴데, 요거는 산성과 그다음에 그 평저성 체제가 무너뜨리는 방법이야. 요거는 이제 정통적인 고구려식 성을 짓는 게 아니라 중국식 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성체제라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간가라든지 궁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민가까지 다 방어하는 성이야. 나성체제인데, 고대 시대 때는 나성은 별로 없다고 했죠. 평양성하고 장항성하고 사비성 이 2개 정도고, 나성체제가 한국된 거는 조선 때 들어와요. 읍성체제가 나성체제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면, 자, 산성을 내려다보면 적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성문 앞에 이중으로 구축한 웅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웅성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문에 있잖아요. 이 문이 있으면 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의 그 성 주변에 그 U자 모형의 그런 뭐냐면 성을 다시 쌓아요. 예, 성벽을. 그래서 적이 공격하면 이쪽에서 사방에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U자형의 성벽을 또 이중을 쌓든지, 이게 웅성 형태고요. 자, 원령은 적을 파악하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치등 성 내부에 진입한 차단 시설을 만들었다. 치는 여기에서 이제 보이죠? 대감성에 있는 게 치인데, 성벽이 있으면 도출된 부분이 있어요. 예. 여기에서 이제 있다가 적이 쳐들면 사방에서 이제 공격하는 방식이죠. 그런 식으로. 예. 자, 이게 치예요. 치. 치는 이제 이거는 중국에서 나타나는데, 중국은 나중에 저기 이제 송나라 때나 당나라 때 나타나요. 아마 고구의 영향을 받을 거로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웅성이라든지 치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잘 쌓는 성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또한 고구려 성은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집단 방어 체제를 이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요동방어성, 내죽방어성 이런 식으로 해서 곳곳에 성이 있어. 그래서 그 성들을 하나하나 격파해야지만 평양성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일시적으로 한두 개 성을 내주어도 격하게 구축된 성을 방어선을 형성됐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단 정지는 이제 좀 이따 읽으면서 이제 다시 하기도 하고, 다시 이제 한국사 통로로 들어가죠. 자, 예전에 이제 한국사 전 시간에 어디까지 읽었냐면요. 111페이지까지 읽었어요. 자, 그러면 예술의 흥령해가지고 삼국시대 때 예술과 관련돼서 112페이지부터 읽을게요. 읽다가 제 조중에 이제 또 교과서 관련된 내용들 한번 또 언급하고 그럴게요.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삼국의 예술은 정통적인 소박성을 바탕으로 진취된 고대 국가로서 생동감 있는 건강미를 가미한 것이다. 자, 그것은 고구려 벽화의 심찬 기상이나 신라 토기의 그 소박한 모습에도 잘 나타낼 수 있다. 신라 토기를 이제 토라고 하는데, 토를 통해서 이제 신라인들의 어떤 일상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요거 교과서에 가끔씩 나와요. 예. 그래서 한번 공군형 개념 그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삼국의 예술은 발달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점차 세련되고, 자, 불교의 수용으로 그 사상적 폭이 넓어지고 있었다. 자, 이제 고구려 예술부터 볼게요. 자, 고구려 예술은 고분 문화로 대표된다. 자, 고구려 고분과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에 몇 번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나중에 이제 강독하고 좀 심층적으로 좀 파악을 해볼게요. 자, 고구려 고분은 퉁구는 이제 국내성일 때요. 고대인들은 자기의 거주지 부근에 무덤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평안남도 지방, 특히 이제 평양 일대죠. 평양 지역. 예,
되게 이제 대동강 유역 지역, 요런 지역에 많이 남았는데 처음에는 석총이 주였다가 점차 토총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석총은 이제 돌무지 무덤을 발전된 시기의 이제 무덤을 얘기하고요. 이런 계열의 무덤이고 토총은 굴식 돌방 무덤을 얘기해요. 중국에 약간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서총으로는 통구에 남아있던 장군촌이 유명한데 이것은 이제 석재로 계단식 실충호 쌓아오는 거대한 분무 근처에 있는 대왕릉과 대왕릉의 태왕릉인데 이게 좀 잘못됐네 한자가. 자, 태왕릉이 강계토 대왕릉에 대해서 이는 장수왕으로 뭐냐면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크게 3층이 있고 7층이 있어요. 근데 제일 발달된 게 7층이거든요. 예. 자, 이거 좀 뒤에 얘기할 거고 예전에 태왕릉 관련된 내용이 09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게 지도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앞에 강계토 대왕비가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태왕이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뭐냐? 그 전문에 태왕과 관련된 그 문자가 나와요. 그래서 전도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전도에서 태왕과 관련된 그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태왕릉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 자, 토총은 그 당시 석재로 널방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흙으로 봉투를 덮는 북무의 소총과 달리 그 안에 벽화가 있는 경우는 많았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 토총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석총을 대체해서 나타나는데 이걸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죠.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대충 뭐 약간 형태가 다른데 자 안에 이제 연도가 있고 여기 문이 있고 연도가 있어요. 지나가는 형태가 있고 방이 있어. 방도 이제 중간 방이 있고 하나 방만 있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있는데 하여튼 요 방 위에 강에 이제 여기 벽화가 존재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묵서도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 토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통구의 무육총과 쌍용총이다. 특히 쌍용총은 널방 입구의 양쪽에 세운 팔각 돌기둥이나 청정의 구조, 그리고 나타나는 네 기둥의 기둥과 두공이나 동양 등 고구려 기족의 가옥 약식을 보여주고 있다. 벽화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보여줘. 쌍용총 외에도 또 고구려 벽화에 나와 있는 여러 무덤들이 그런 것들이 다 보여줘요. 자, 고구려 벽화는 퉁구나 평양 안악 고분에서 발견됐고 그림의 소리에 따라서 무용총, 각종총, 수육총 등의 이름을 붙여져 있고 특히 강서구 우연히 대모의 신도에서 가장 우수한 벽화로서 생생한 힘이 넘치고 있다. 뭐 등등이 있다는 거. 자, 그럼 고구려 벽화 관련돼서 한번 좀 더 파악을 해보기로 하죠. 제가 이제 고구려 벽화가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충 자료에서 이제 보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14강 예전에 보충 자료 있죠. 37페이지 펴보세요. 37페이지. 44페이지부터 설명하는 게 낫겠다. 예. 44페이지. 예. 자, 고구의 구분 형식을 볼게요. 초기 형태는 석총이에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건요. 석총이 있고 후기 형태가 토총이죠. 행열식 석신분, 불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죠. 자, 석총은 돌무지 무덤이 발전된 형태예요. 되게 보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단식 돌무지 무덤, 맥쪽의 정통적인 무덤이 돌무지 무덤이라고 했죠. 바닥을 깔고 시체를 눕힌 뒤 돌무지를 쌓는 형태인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돌무지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돌이. 그래서 그 밑에 기단을 깔았어요. 그래서 기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발전돼. 아마 이제 고구려 건국 시기 때 만들어진 거 본데 이 기단식 돌무지 무덤은 적어도 이제 나라고 하는 수장권 무덤, 그러니까 부족장의 무덤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확대돼요. 여기에 묻혀 있는 사람은 이제 왕이나 아니면 이제 귀족들로 이제 보고 있는데 자
계단식 돌무지 무덤과 계단식 돌무지 굴방 무덤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있죠. 예.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통칭해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하지만 좀 더 발전된 거예요. 중국의 무덤 양식이 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계단식을 돌무지 무덤을 보면 3단을 샀고 그 2단에 돌 덧나 석각을 만들어서 시체를 넣어.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서 이 중간 방에 그 연돌 조금 넣고 이걸 각을 만든 다음에 여기 안에다 시체를 넣는 방식이죠. 예. 이런 것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부 합장모고 그다음 계단식 돌무지 굴방 무덤은 자 이걸 더 이제 올렸어요. 7단을 올렸어. 그리고 제일 위층의 방에 7단의 위층의 방에 뭘 만들어요? 방을 만들어. 그리고 이 방은 좀 커요. 예, 3단식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넓기를 통해서 간을 집어넣는데 이것도 부부 합작무고 계단식 돌무지 굴방 무덤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게 왕릉권 무덤이죠. 장군 총이나 태양능이죠. 참고로 총과 능은 총이라는 것은 무덤의 주인이 확실치 못할 때, 그 신분이 못할 때 그냥 무덤 총을 써요. 근데 신분이 확실한 그 왕이나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히 누구의 무덤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태양능하고 그다음에 뒤에 얘기한 무능왕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관련된 유물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무덤의 주인공이 태양능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강계토 대왕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전문 자료에서 전돌 자료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무덤 위에 사당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당이 무너지면서 그 사당에 있던 전돌들이 그 밑에 깔려져 있는데 이때 이제 태양릉에서 그 전돌의 그 명문 중에 원태양 원태양릉 안역 상고 여학이라는 게 있어요. 원태양릉 안역 상고 여학이라는 글자가 나온 거야.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 태양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원하컨대 태양능이 산처럼 안전하고 매처럼 튼튼하게 하소서라는 명문이 나온 거야. 네.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공군의 기출문이 나왔던 거고. 자, 근데 이제 후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집안 시기 후기, 국내에서 후기와 평양으로 넘어가면 점점 이제 행렬식 석신본이 나타나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4, 5세기 때는 널방과 그 앞으로 구성된 옆방이 딸려있는 규모가 큰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근데 6세기 정도에서 규모가 점점 작아져. 예. 그러다가 7세기 때 외방 무덤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때 구식 돌방 무덤의 특징이 벽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벽화. 물론 벽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벽화가 존재해요. 예. 자, 요게 벽화 관련돼서 한능검에서 한번 나왔는데 4, 5세기 때 벽화는 되게 생활풍습이나 인물도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벽화를 통해서 그 당시 그 고고려인들의 어떤 생활을 잘 알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 안악 사모본이라든지 자, 안악 사모본 그다음 덕홍리 고본이 있어요. 자, 안악사모분하고 덕홍리 구분은 되게 유명해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파악을 해두세요. 자, 안악사모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제작 연도가 확실한 지석이 나와요. 거기에 376년인가? 네, 묵소명도 나오고요. 그 대행렬동화, 마국간, 우물, 부엌 이런 것들에서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 암학사모분의 그 주인에서 동수설과 왕릉설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최근에는 왕릉설이 대체적인 견해요. 미청왕의 무덤이나 고고 원왕의 무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덕홍리 고분 같은 게 유주자산 진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유주자사가 이제 북경 부근에 있는 것들인데 아마 이제 그 주인이 진이 고구려 항복한 인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주자사 진이 13명의 태수를 맞아들이는 하대도가 있고 경호 진로도도 있고요. 그 6,600자의 묵서명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모두도 명시인데 이거는 벽화는 없어요. 벽화는 없고 군식 돌반 무덤이지만 벽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모두듬총. 이 모두듬총의 이제 위치는 어, 요 부근에 있거든요. 여긴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요 부근에 있어. 여기 집 안에 있는 요 부근에 모두듬총의 그 무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모두듬총의 무덤은 벽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걸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두고 다만 이제 가게 내역이 그 적혀 있는 묵서가 존재해요. 묵서라는 것은 이 뭐냐면 붓으로 이게 그 그린 붓으로 적은 어떤 기록물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벽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09년 기출문제에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집안 시내에 있는 고분포도 관련된 내용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에 언급됐었어요. 이 지도 자체가. 그래서 좀 눈에 발라두시고 요게 이제 국내성이 있으면 그 위쪽에 한도산성이 있고요. 주변에 무덤군도 쭉 있죠. 거기에 이제 좀 알아둘 게 이제 강개토 대왕비가 이제 이렇게 있고 강개토 대왕비의 무덤 앞에 이제 태양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수항으로 보는 장군총은 여기 부분에 있어요. 여기.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요. 자, 아까 이제 또 한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고구려 고분과 관련된 내용. 자, 고구려 초기에는 많이 만들어진 돌무지 무덤은 초기 도읍지였던 집안, 지안일 때 집안이라고 하죠. 퉁구라고 하고 1만 개 이상으로 발견되었다. 자, 이후 고구려는 점차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많은 여기에서 벽화가 남아있다. 처음에는 무덤 주인과 관련된 생전의 생활 모습이 벽화가 그려졌으나 후기에 갈수록 불교적 요소가 남은 추상문이나 도교의 신성과 하늘세계를 주로 그렸다. 예. 자, 고구려 고분의 정통은 바대로 이어졌고 바대 정해공주모가 대표적인 굴식 돌방모고 그 고구려 계승 양식을 포방했고요. 그 다음에 정해공주모지는 벽돌모등으로 단각 고구려 요소가 동시에 갖고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바대에서 할 때. 그래서 이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생활 풍습에서 안악 3호본인데 이 안악 3호본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돌무지 무덤, 장군총, 7단으로 만들어진 장군총이 있고, 그래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고, 요 위층에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서 시체를 이렇게 이제 보관하는 방이 있고, 여기는 안 나왔죠. 그 위에 사당이 있어. 이렇게. 근데 지금 사당은 남아있지 않죠. 왜냐면 이게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썩어서 그 부분은. 그래서 사당을 뒷받침했던 전돌만 그 주변에 깔려져 있어. 예. 자, 그래서 있고 잠깐 이제 또 보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37페이지에서 잠깐 찾아볼게요. 여기 관련된 내용, 교과서 관련된 내용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 니베드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고구려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과 대결하면서 성장했다. 자, 고구려 문화는 웅장한 기풍은 고분과 벽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자, 고구려 초기에는 주로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으나 점차 불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석총에서 토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석총, 토총. 왜 석총과 토총이냐? 이거는 겉보기에 돌로 쌓아갖고 석총이고 불식 돌방무덤은 안은 화강으로 만들었지만 그 부분에 그 흙을 다져서 이제 쌓았기 때문에 봉분을 만들기 토총이 되는 거야. 흙토차 해갖고. 자, 돌을 정밀하게 쌓아 올린 돌무지 무덤은 만주 지한 일대에 1만 2천 기에 모였었다. 하강암으로 계단식 7층까지 쌓아 올린 장군총은 피라미드 모습을 하고 있어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시 계단식 돌무지 무덤 태양릉은 많이 훼손되었지만 광범위한 모욕이 형성되고 있다. 자, 굴식 돌방 무덤은 돌로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을 덮는 봉골을 만드는 것인데 널방의 벽과 청장의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벽화에 그려져 있는 기마행력도 수족도 그 다음에 전쟁도 신흥등 같은 고구려의 패기가 강하면 느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벽화에는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사람들은 춤과 음악을 즐기는 거 보인다. 뭐 무용촌 벽화에서는 무용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옷차림을 알 수 있고 고구려의 음악가로서 진의 치연금을 그 개정해서 거목을 만든 앙상학 같은 사람이 유명하다. 앙상학, 왕상학. 자, 고구려는 불교를 승인한 이후에 불상이 많이 만드는데 금동 영가 7년사 여대 입상했어요. 이것 좀 외워두세요. 금동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금인데 실제 동에 금칠한 거야. 예. 영가라는 것은 전진의 연호라고 볼 수 있어요. 전진의 연호, 전진의 그 연호인 그 영가 7년에 만들었던 연의 입상이라는 뜻이야. 서 있는 연의상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6세기 말에 대표적인 고구려 불상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강에서 새로운 이제 보충 페이지 있죠. 15강에서 이제 아니 보충 페이지가 아니라 21페이지 잠깐 보세요. 21페이지. 아, 21페이지 잠깐만. 아니, 보충책 16강이네요. 16강. 예, 제가 잘못 적었어요. 21페이지. 자, 여기 또 볼 게 뭐냐? 고구려 관련돼 갖고 요건 약간 이제 벗어낸 얘기지만 그 고구 사신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신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언급됐었어. 이게 개까지 기출문제 언급됐기 때문에 사신도에 관련된 내용이 좀 볼게요. 자, 이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 아프라시아부 궁전 복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구려 사신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있죠. 여기 이 사람인데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도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이제 여기 써 있는 그 모자가 있죠. 이걸 뭐냐면 새털 깃털로 만들었다고 해서 조우관이라고 해요. 조우관. 이 조우관은 고구려인들만 쓸 수 있는 거야. 고구려인들이 이제 썼던 그 모자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도대도가 있죠. 예, 한도대도인데 이 한도대도는 그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여기 끝에 뭐냐면 둥근 고리가 있어. 그 고리에 실을 연거나 밧줄 연결하고 자꾸 싸우는 칼을 한도대도라고 해요. 이 한도대도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뭐 신라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백제, 가야 이런 데서 유물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사람이 고구려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이 조우관이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즈베키스탄의 동서교류 중심이었던 중앙아시아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그 이곳에 파미르 공원이 형성 발원하여 아랍에로 흘려 들어가는 강이 따라 오아시스가 형성되고 농경이 발달됐다. 자, 이 오아시스는 비단길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고 5, 8세기 때 소고도인들이 국제적인 성격을 띈 문화를 꽃피웠다. 당시 소고도인의 중심인 사마르칸트에 있던 아프라시아부 벽화에서는 고구려 사신들로 보이는 두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고구려가 얼마나 폭넓은 외교 정책이 펼쳐졌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다시 한국 통론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갈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걸 좀 읽어보죠. 불교 미술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고구려의 불교 미술은 지금 전해진 영가 7년면 금동 여대 입상, 그리고 명칭 정확히 좀 외워두시고, 자, 거기에서 이제 보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고구려 독특한 개성이 강하다는 점을 표현하게 돼 있어. 현존하는 고구려 사찰과 탁파에서 없는 아까운 있다. 다만 현존하는 고구려 사찰과 탑파가 없는 것이 아까운 점이다. 그래서 탑파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예, 사찰과 탑파가 지금 없다는 거야. 흔적은 있는데 없어. 지금 존재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백제예술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백제예술. 자, 백제예술. 백제예술은 불교 미술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그죠?
그래서 백제 건축물은 익산의 미륵사리 사탑으로 유명하죠. 그다음 부여의 정집사지 5층 사탑으로 가장 유명한데, 자, 익산의 미륵사리 사탑은 건축 양식이 석탑이지만 이게 상당히 목탑 양식으로 이제 반영돼 있어요. 목탑 양식. 뒤에 이제 탑을 이제 설명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부유의 정립상식 5층 석탑은 완전히 석탑 양식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뭐냐 목탑 양식을 가미한 거죠. 처마끝이 약간 올라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평제탑이라고 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좀 있다. 뒤에 이제 교과서 관련된 내용 읽어보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그 전자는 목적탑 양식을 모방한 거대한 서탑이고요. 그 다음에 후자 역시 목적탑 형식이 많이 보존되고 있으면서 특히 균형을 잘 잡힌 아름답게 만든 결작품이다. 그래서 요거는 석탑은 기본적이지만 목탑이 약간 가미된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불상으로 서산의 마의 삼중석불이 있어요.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잠깐 언급됐었죠. 실지도와 함께 사진으로서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공주 출토의 금동 보살 입상 있고, 자, 그 이들의 엷은 미소를 띠고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백제의 미소라고 하죠. 아, 특히 이제 보면 1993년 능산리 고분군에서, 능산리는 이제 뭐냐 사비의 부분에 있는 그 무덤군이야. 자, 거기에 금동 복례 열애상이라는 항로가 발견됐어요. 이 항로가 되게 유명해. 그래서 명칭 정확히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교과서에 좀 보여드릴게요. 교과서 통해서.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어 당시 백제의 공예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백제 고분을 보죠. 자, 백제 고분이 나오는데 백제도 이제 그 수도 주변에 뭐냐면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성 주변에 석청동 고분이 있어요. 그래서 석청동 고분은 말 그대로 돌석자에다 마을 총자죠. 돌이 많은 마을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분의 돌무지 무덤이 많아. 자, 초기 영식은 고구려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웅진 시대 때는 고구려 계통의 굴식 돌방무덤, 행여식 석시분이 만들어졌으며 한편 중국의 남조의 영향보다 문흥왕릉 같은 벽돌 무덤이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남조의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면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전축분이라고 하는데 대개 그 중국 애들은 무덤을 만들거나 뭐 탑을 만들 때 그 벽돌을 많이 이용해요. 벽돌을 진흙을 구워갖고 만든 벽돌을. 그 문흥왕릉도 벽돌 무덤이야. 그래서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문흥왕릉하고 또 송상이 6호분 있어. 요거 두 개 외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백제 두 가지 외에는 무덤 양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벽돌 문흥왕릉하고 송상이 6호분이 백제에 있는 전축분 양식이다. 예. 자, 그 다음에 공주 고분은 아직도 그 소박하고 보존스러운 데 비해서 사비시대 때 부여 능상리 돌반 고분은 보여주듯이 규모는 작지만 축조 기술이 세련되어 있다. 백제 고분에서도 고구려 같이 벽화가 그려져 있고 지금 남아있는 건 공주 송상이 6고분. 아까 이제 송상이 6고분 벽돌 무덤이라고 했죠? 자, 참고로 그 문흥왕릉은 벽화가 없어요. 근데 공주 송상 6호분은 벽화가 존재해요. 이게 좀 차이야. 그래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 공주 송상이 6호분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자재를 이용해서 나중에 문흥왕릉을 이제 만든 걸로 보고 있어요. 문흥왕릉 아주 급히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벽화를 그리지 못했어. 근데 공주 송상이 6호분은 사신도 같은 벽화가 존재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여 능선이 고분 사신도는 그 백제 미술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문흥왕릉 같은 게 지석 같은 여러 이제 부장품 나오는데 요건 좀 이따 더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지석 같은데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한번 백제와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 백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더 좀 살펴보기도 하죠. 예술과 관련돼서. 자, 14강 보충 자료 43페이지 펴보세요.
자, 43페이지에 제가 백제 고분 양식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자, 백제는 수도에 이동에 따라서 그 주변에 고분도 많이 발견돼. 그때 그 주변에. 그래서 한성시대 때는 석촌동 고분이 유명하고요. 웅진시대 때는 송상리 고분군이 유명하죠. 그리고 사비시대는 능상리 고분. 아까 이제 한국사 통론에 읽은 것처럼 자, 이렇게 있는데, 한성시대 때는 기원 전후로 토강모가 등장해요. 토강모가 등장하고 이제 학자들은 이거는 맥족이 고구려 양식이 아니라 부여계통의 양식이다. 그래서 건국색을 고구려가 아니라 부여계통을 추정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즉석, 불석 봉투본이 있고 이것이 좀 발전됐는데 요거는 이제 형태가 뭐냐면 겉으로는 그, 그 토총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돌이 깔려져 있어. 토총과 서총이 같이 합화되는 형태로 있는데 별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어요. 이거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서충군 3호본. 그래서 보통 교과 통론에서는 고구려 계통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갑자기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등장했기 때문에 고구려 계통이 아니라 아니 중간 단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건국세육 고구려 계통이 아니라 청국창기 건국세육은 부여 계통이고 이 4세기 후반에 들어가서 고구려 세력들이 내려갔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걸 이제 고구려 계통, 건국 계통을 고구조로 보는 중요한 것으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서 교과서 들고 있죠. 교과서나 통론에서는. 그 다음에 5세기 중반에서 돌방 무덤이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웅진시대 때는 송상리 고분군인데, 자, 요때는 웅진이다 보니까 급히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박하고 좀 약간 고조돼. 그러니까 이제 품위가 떨어지고 그래요. 급히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 글식 돌방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상 1호분과 5호분이 있어요. 벽화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6호분하고 그 다음에 그 문흥왕릉은 벽돌 무덤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송상 6호분은 벽화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흥왕릉은 벽화가 없죠. 중국의 남조 무덤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능상리 고분은 작지만 세련된 형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굴식 돌병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벽화가 많죠. 뭐 사신도, 연화무, 비문인데 사신도가 나오면 되게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연화문이 나오면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무왕의 무덤이 있는데 이 무왕의 무덤은 능상리 고분에 있지 않고요. 이건 좀 별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거는 익산에 있어. 익산에 있는데 익산에 쌍릉이 있어요. 이게 무왕의 무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무왕 같은 경우는 수도를 사비에서 익산으로 천도하려고 했죠. 그래서 천도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익산에 그 과정에서 천도하는 계획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미륵사지도 있고 쌍릉도 있고 그래요. 거기 익산 미륵사지도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그 16강 네. 보충 자료 좀 볼게요. 16강 보충 21페이지 좀 볼게요. 21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비상교육에 이제 있는 고구려 백제 유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금동여가 7년면 여대 입상 있죠. 그리고 사진을 좀 눈여겨보시고, 예. 그래서 청동을 만들었고 금을 도금했고 뒷면에 고구려 관련된 글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선삼 용원이 여대 삼존상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다. 그래서 바위에 조각을 불상하고 얼굴에 미소를 머무고 있는 백제 미소다고 불렸던 거. 그 다음에 신라와 관련된 내용들, 경주, 배동, 석조 여대 입상 있고, 이 능선이 고분토에서 발견된 있죠. 백제 금동 대학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불교장생한 신선이 용과 봉황과 같은 상상의 동물과 조화롭게 사는 세계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2페이지 잠깐 보세요. 그 밑에. 예. 그래서 22페이지 보면 문흥왕의 지석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지석. 그래서 이제 한번 요걸 이제 볼게요. 이 지석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번 연도에 나왔죠? 예전이 아니라 21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여기 이제 크게
앞에 이제 연도에 지석이 있어요. 지석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전에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삼국시대 때부터. 그래서 위진남북조 때 확대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왔어요. 지석 관련된 내용이 고대 시대 때. 그래서 문호왕릉 외에도 여러 지석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안을 쓰실 때 문호왕릉 지석이라고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지석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지석 뒷면에 또 뭐가 있냐면 매직건이 있어. 매직건. 그래서 이제 매직건은 토지를 판다라는 뜻이죠. 토왕씨에게. 그래서 이 매직건 내용도 중국에서 건너왔죠. 이 도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건데 고대 시대 때 매직건은 그러니까 삼국시대 매직건 문흥왕릉 매직건밖에 없어요.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나 이제 조선은 좀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니까. 자, 요 매직건도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그 내용이. 자, 지성 내용을 보면 그 영동대장군이라는 말 있죠. 영동대장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직건도 영동대장군 있죠. 영동대장군. 이 영동대장군이라는 것은 뭘까요? 양나라와 교류를 맺었다. 양나라부터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조공책봉 관계.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칭호가 영동대장군이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백제 사마왕은인데 요 사마왕은 문흥왕릉의 이름이에요. 문흥왕의 이름이야. 문흥왕은 시호고 이 사람의 이름인데 기록에 보면 문흥왕은 섬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일본어 가는 도중에 그 섬에서 태어났다. 그 일본서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카라시마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시마라는 게 일본어로 섬이잖아요. 그래서 시마를 우리식 한자어로 적으면 사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62세 되는 날 계묘년 5월에 임진년 계묘년 5월인 임진일인 7일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 기록이 그 문흥왕릉의 사망 연도 기록이 그 삼국사기와 일치해. 그래서 요걸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 기록이. 그래서 사망 시점이 사망 삼국사기 기록이 일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횟수 3년 뒤에 갑신 12월 안장에서 데모에 오에 올려 매심에 기록할 이와 같이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묘년에서 아이고 계묘년에서 을사년까지 3년이 걸렸던 것은 이제 빈장이라 해갖고 사람이 죽으면 그걸 그대로 묻는 게 아니라 오늘날 빈소가 있잖아요. 오늘날 빈소는 3일 정도 하는데 빈소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잠시 안치해 뒀다가 거기에 3년 동안 묵힌 다음에 시체를 옮겨서 무덤에 이장을 시키죠. 자, 이 내용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백제의 어떤 그 장례 절차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먼저 이제 사망이 죽고 나서 그 뒤에 왕비가 이제 따라서 죽었는데 왕비에 대한 지석이에요.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뒤에 이제 매직건과 관련된 내용 있죠. 이 문흥왕릉 매직건. 자, 요 문흥왕릉 매직건인데 이 매직건 뭐냐면 도굴사상 입각해서 노지를 매입했다는 거야. 토지신에게. 그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영동대장군이라는 평어가 나와요. 예. 그래서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상계 금액으로 매주인 주인이 원래 토지인 토왕이나 토배, 토북모 등에게 그 뭐냐면 토지를 매입을 했다. 돈을 주고.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종율령이라는 것은 현재 율령에 구속되지 않는다. 사후세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백제는 율령을 통해 국가가 통치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 부분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석하고 매직건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인증번호. 자, 첫 번째 인증번호는 23번이에요. 수강 인증번호는 2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그 5페이지 펴보세요. 16강 5페이지. 쭉쭉 넘어가서 16강 고충 페이지 5페이지 펴보세요. 자, 백제가 신라에 영향을 줬던 것들 좀 정리를 해볼 텐데, 그 뒤에, 이거 봐야 되네. 그게 아니라 그 나중에 보고요. 네. 부여 정립사지 5층 석탑 관련된 내용 볼게요. 요거.
자, 이 부여 정립사지 석탑은 석탑 양식이죠. 석탑 양식인데 여기다가 목탑 양식이 약간 가미된 거야. 자, 요게 왜 평지탑이라고 한동안 불렸는가?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중국 부여에 위치한 정립사지 5층 석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현재 나와 있는 2기의 백제 석탑 가운데 그 문화적 가치가 크다. 일찍 탁시면에는 당해 장군 소종방이 백제를 정벌하고 나서 기념막에서 대당 백제 국비명이라고 이제 글 쓰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평제탑이라고 이제 봤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대당평 백제국 비명은 당나라가 백제국을 평하고 백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운 비명이다, 이렇게 본 거야. 원래는 되게 승전국들이 비문을 만들어서 따로 했는데 그게 좀 귀찮았는지 그냥 탑에다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백제를 멸망시키고 세운 탑이다 해서 평제탑이 온 거야. 근데 이게 잘못 알려진 거죠. 이미 존재했던 탑에다가 그렇게 낙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이 곤초가 있고, 나중에 그 절도 발굴 과정에서 정립사가 있고, 이 정립사에 있었던 탑이라는 의미에서 정립사지 5층서부터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한동안은 평제탑으로 잘못 불려졌던 탑이 부여 정립사지 5층석 탑이었다.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그 예술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하죠. 요 부분이요. 예.